중국 이슈는 뭐 우리 경제, 정치, 여러 현안, 소비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현안이 됐습니다. 차이나 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중 간의 이제 또 무역 갈등, 그다음에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 이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 제재로 활용했던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조치이고 어떤 포석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뭐 전방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 은행 대외거래 차단하는 거, 그다음에 첨단 제품, 부품 수출 통제,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물론 뭐 푸틴 뭐 측근 정부 핵심 인사 제재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지금 러시아에 했던 첨단 제품, 부품 수출 통제를 더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중국 등 다른 적대 국가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FDPR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해외 직접 제품 규칙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자국 독자 통제,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독자 통제뿐만 아니라 통제 리스트를 지금 만들죠. 그 통제 리스트라는 게 보통은 이제 7대 분야. 7대 분야가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컴퓨터, 센서, 레이저, 그다음에 뭐 해양, 항공전자,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이렇게 이는 7대 분야의 57개 세부 영역으로 이제 통제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직접 적용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뭐 중국은 뭐 그 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FDPR이라는 개념은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를 뭐 자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그걸 가지고 생산 제품 장비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기존 러시아 수출할 때 안 된다는 건데 또 중국 수출할 때 안 된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화웨이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제재할 때는 이제 그때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당시에 한 70곳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7개 정도 됐죠. 이게 재밌는 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수출 통제 조치가 지금 한까지 약 한 480곳 정도가 됐는데, 이 러시아 제재를 하기 전에는 중국이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70곳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7개 정도 기업이 됐고요. 러시아가 이제 전체 총수로 지금 275개 기업인데 더 많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거의 90% 이상이 지금 이제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뭐 미국 분위기 지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청 청장이 인터뷰 내용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들이 중국이 기술을 더 공격적으로 이제 되면 수출 통제를 통해서 계속 중국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도 뭘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통제 수단을 통해서 중국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를 봐서 이게 이제 뭐 대러시아 제재, 그다음에 대중국 제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유럽이 EU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것들이죠. 사실 작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수출 관리 인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몇 개 나라들과 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EU가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어떻게 이제 참여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괴, 이 무게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대놓고는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하고 격돌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밑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핵심이 또 반도체 산업인데요. 네. 미국이 ASML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ASML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재용 부회장이 장비사로 네덜란드 찾아가 줄 서서 장비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첨단 장비를 파는 데거든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거 EUV, 그러니까 우리가 EUV, 10나노 이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UV 노광 장비를 써야 되는데 네, 그것을 맞아요. 만들 수 있는 유일하게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이 ASML이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ASML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말라 압박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조금 보면 이미 이제 EUV 노광 장비는 팔 수 없습니다. 이미 못하게 했고 네. 이번에 이 지금 그 워딩은 뭐냐면
그러니까 EUV 조금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DUV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나노 이상 조금 이제 EUV보다 좀 낮은 기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범용화된, 그러니까 자동차나 컴퓨터, 로봇 이런 사용되는 건데 이것까지도 중국에 팔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거 팔지 마라, DUV도 하지 마라. 했고 이번에 지금 상무부 차관이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 네덜란드 ASML을 방문을 했다는 것들이죠.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CEO, 그러니까 이제 그 ASML CEO와 만나서 중국 수출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UV까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압박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뭐 지금 현재까지 네덜란드나 지금 ASL 차원에서도 지금은 그 제안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 명백하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역 그 거래 상대국 입장에서 독일, 벨기에, 중국이 들어가니까 3대 무역국자 하나가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가 가장 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럼 DVD, 중국도 이 DUV 공정을 지금 이제 뭐 지금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해가지고 중국 EUV를 안 되니까 지금 DUV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나노, 12나노, 지금 7나노 공정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SMIC와 또 중국의 유명한 이노실리콘 이 기업도 나중에 기업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노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이 암호화폐 채굴 장비 또 하는 기업이자 헤로 칩 설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노실리콘하고 SMIC 간에 그러니까 이 DUV 공정을 계속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테이프아웃,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회사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가는 설계도가 전달되는 과정, 요게 이제 요까지는 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갔다라는 의미는 중국이 EUV는 당연히 안 되고요. DUV 장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SML이 지금 미국의 압박에 두 손을 들고 이 DUV도 만약에 수출을 못하면 지금 이제 SMIC, 그다음에 화흥 반도체 이런 반도체 기업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 ASM 입장에서는 좀 뭐 고민이 많겠죠. 지금까지는 뭐 말씀드렸던 제안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미국이 압박을 한데도 그 자국 주권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EUV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전에 그 보고서 읽은 거로는 네. ASML의 그 장비 하나가 1,500억, 2,000억 한대 엄청나게 비싼 장비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쉽게 뭐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백한 건 중국이 계속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예, 그것만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이제 DUV까지도 이제 그러니까요. 못하게 하겠다. 완전히 이제 잇몸도 상하게 만들겠다. 네. 지금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요. 네. 잇몸까지도 못하겠다는 네. 것들이죠. 자,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요. 뭐 이러면 이번 주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죠. 네, 예. 네, 저는 간다라고 했고 네. 이게 또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장에 저희 차이나 TV 꾸준히 보셨으면 다 이제 이해가 됐던 스토리일 것이고, 네. 그렇게 가는 거구나 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면 심플하죠. 정리를 하면 미중 무역 전쟁 났을 때 1단계 합의를 봤죠. 그래서 2,220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이제 부과를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549개 품목을 제외하고 2,220개 품목을 관세를 때리는데 올 3월 달에 그걸 또 이제 549개 중에서 한 352개 정도의 품목 관세를 또 예외를 했죠.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도 좀 관세를 또 완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여론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연구소들을 받으러도 피터슨도 그렇고 일단 두 나라 관세 완화를 안 하면, 만약 관세를 완화를 조치를 하면 미국 CPI 물가 1.3%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근거의 배경은 이번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곧 발표한다라고 하는 제품군을 보면 뭐 의류, 뭐 학용품, 뭐 이런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40%,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대체할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미국 소비자의 연간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뭐 지금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군들을 들여다보면 다 50% 넘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금 판매자를 셀러를 보면 75%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중이 계속 여전히 높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지금 뭐 안 좋죠.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여론적인 측면을 다 좀 보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매우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관세철폐가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직접적인 것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뭐 이거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수출이 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내수가 하락되는 부분에서 또 이게 메꿔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또 중국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그 사이에서 우리도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특별히 새 정부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G7 다녀온 것도 그래서요. 중국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 나토 사무차장이 얘기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얘기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이분이 좀 거슬러 가면 클린턴 행정부에도 이제 핵 확산 방지해서 관련 분에서 에너지부 그 차관보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제 군축 업무 담당 차관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토에 이제 사무차장 하셨고, 이분이 2019년 7월 퇴임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제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그러니까 서방과 연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중국 절대 한국 보복 못한다, 이런 말씀.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논리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서는 제가 그전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결론은 같지만 그 원인과 배경은 조금 이분과는 조금 다른 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사드 보복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함께했지만 보복을 한 건 뭐 미국이 중국에 뭐 즉각 보복을 했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호주의 경제 보복을 할 때 지금 미국이 어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제재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미국의 자국의 입장에서 하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충돌, 그러니까 일어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그만큼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경제 안보의 중심에 서 있고,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제, 국방력, 과학기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쉽게 중국이 하기에는 뭐 경제 제재를 하는 것에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뭐 일단은 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뭐 지금 말을 한 우리 전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리가 중국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여러 경제적인 이런 뭐 손실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국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한 시각에서 외교적으로 뭐 삼국에 계신 분들이 본다면 이분 인터뷰에 비중을 실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괜찮아?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로스 고테멜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긴장감이 좀 우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중국 경제 최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 경제 봉쇄 조치 해제하고 또 비상책 쓰고 주가도 좋았는데, 또 이제 일부 다시 확진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은 지금 중국 인플레이션의 잣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이 이야기할 때 생명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뭐 4월달, 5월달 지금 보면 평균 강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1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닌 모양이죠. 예. 예. 여러분 14억 명이 먹는 요즘 농촌도 다 먹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돼지고기 필요한 거고 그 돼지고기가 먹는 게 콩이고 콩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이번에 돼지고기 상승의 요인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봉쇄 완화됐고 소비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국제 곡물가 상승, 사료 가격 상승되니까 농가들이 이제 돼지 처분하는 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일 것이고 또 남부지방에 또 중국 남부지방에 이게 폭우가 심했거든요. 돼지 출하 영향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돼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 농가들이 이제 출하를 지금 미룬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돼지고기 상승은 결국 CPI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게 하반기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칠 것이냐라는 것들 잡지 않으면 CPI를 최소한 뭐 2, 3% 이상 올리게 되고 CPI가 올라가면 결국 서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없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결국은 공산당의 리더십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며칠 전이죠. 지난 4일 날 중국 경제 거실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발전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전국에 돼지 사육하는 기업들, 대형 기업들, 도살업체 모아서 경고를 했죠. 가격 모니터링 하겠다. 쌓아두지 마라. 만약 가격 단합이나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그다음에 뭐 정부가 갖고 있는 전략 비축 돼지고기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어렵게 봉쇄했던 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다시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위기 좀. 과거하고는 다른 정책을 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칙적인 제로 코로나는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또 일어나고 있고 예.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예전처럼 제로 코로나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기에 방법을 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철저한 방역,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입에 대한 것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아마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상하이처럼 도시 봉쇄, 아예 이런 식의 네. 해지는 방향은 그러면 뭐 심각하죠. 그렇게 되진 않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잘 가다가 또 며칠 주춤한 것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또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한 현안이라 여쭤봤고요. 또 네. 원래 그 준비된 얘기로 중국 얘기 좀 하게 되면 경제 이야기, 뭐 중국도 뭐 여러 고민들이 지난번에 뭐 지나고 보니까 사실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전력난도 있었고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제 돼지고기 값 상승으로 있는 거고요. 또 몇 차례 얘기하셨지만 중국은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것도 이제 소위 그 우리로 얘기하면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제가 이 이슈는 최근에 지금 이 이슈가 기사화되기 전에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주제죠. 그래서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뭐 베이징대 박사도 지금 주차 단속 공무원에 응시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개미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미족이요? 개미족.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부추족은 들어봤는데. 네, 부추족 우리 중국 증시 이야기할 때. 네, 증시에서 부추족. 개미족이라는 네. 게 이제 중국의 대표 사약자가 이야기했던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학력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 미취업자를 지정하는 표현으로 지금 개미족. 그러니까 도시에서 진짜 개미처럼 숨어 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현실이죠. 네.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과거 이제 한 5,600만 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1,000만 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대졸자 추이 좀 전에 이제 그래프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혼란이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총관 제도, 그러니까 좀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지방의 현에 관리를 가는 이런 총관 제도도 만들고 중소부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기업 뭐 이게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이런 이슈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또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월달 우리가 비제조 PMI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용 항목 지수를 유심히 봤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게 매우 심각하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는 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중국 전체 고용률인데 그거는 뭐 한 5% 범위 내에서 뭐 이것도 지금은 높은 단계지만 5, 6%에 왔다고 했지만 핵심이 이제 한 17살에서 한 20대 중반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거의 18% 이상입니다.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것 같고,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도시, 농촌, 창업 지원 이거는 뭐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그래서 농촌 창업하면 며칠 얼마 안 됐죠. 중국 교육부가 농촌에 창업하면 각종 세금 지원하겠다 이런 지금 대책도 나오고 있고, 빅테크 규제 완화 조금은 계속 그렇게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래지만 지금 고학력을 조금 유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되면 또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더 좀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아마 좀 관련된 것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아마 좀 정부가 나서서 공산당이 나서서 케어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미중 간의 경제, 특별히 반도체 둘러싼 갈등들, 또 최근 중국 경제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